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생방송 고성국의 토론합시다. 고성국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이 세 후보 모두 이 캠프 구성을 이제 거의 완료한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 논의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OBS 생방송 고성국의 토론합시다에서는 이 세 후보 캠프에서 직접 뛰고 있는 이 세 분 모시고 이 세 후보 캠프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선 전국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캠프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캠프 구성에 대한 평가도 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기탄 없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OBS 생방송 고성국의 토론합시다. 시청자 전화 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요. 032-670-6600, 032-670-6601 이 두 대의 전화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100분 동안 함께 하실 세 분 출연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공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박선규 공보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용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진심 캠프에서 상황팀장 맡고 계시죠. 윤태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밤늦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 다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실 텐데요. 오늘 좀 늦게까지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에서 오늘 토론을 위해서 자료 화면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토론 시작하시죠. 화면 주십시오. 추석 이후 각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막바지 인사 영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후보 캠프는 국민통합이라는 기조 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를 흡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 한광호 국민대통합위 수석 부위원장 및 이정현 서병수 등 오랜 기간 박근혜 후보와 호흡을 맞춰온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대선 실무를 관장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캠프는 수평, 탕평 3대위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파에 의존한 여의도식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의중에 따라 공동선거위원장 10명의 인사를 배치, 경제 분야와 2030 세대를 아우르는 탈이념적 인물을 영입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정치 혁신, 융합에 맞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책 지원을 위해 윤영관 전 외교장관, 이봉주 전 통일부 차관,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장하성 교수, 정치 분야의 김호기 교수 등이 전면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송호창 의원의 탈당과 합류를 시작으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본격적인 단일화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맨파워 경쟁으로 본격 가동된 대선 캠프. 빨라진 대선 시계 속 박 캠프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 네, 자료 화면 같이 보셨는데요. 토론은 그 마지막에 나온 그림부터 좀 시작해 보죠. 그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탈당을 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로 합류해서 3명의 본부장 중에 1명이 됐습니다. 박선수, 김성식, 송호창. 이 세 본부장 체제로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도 어느 정도 좀 얼개를 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송호창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아프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한마디를 해서 또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우선 식구가 늘었습니다. 윤태곤 팀장께서는 이 송호창 의원의 합류 어떻게 그 캠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어느 석간신문에 사설인지 이제 칼럼 제목을 보니까 의원 한 명 없는 캠프가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의원 한 명 있는 캠프가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감사하고 또 든든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송호창 의원께서 어쨌든 친정인 민주당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의 지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한 몸으로 감당하고 계신데 참 감사하고 이제 좀 뭐 그 짐을 혼자 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문재인 후보의 그 아프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가 여러 가지 뜻을 좀 시사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통합당은 분위기가 어떠세요? 일단 유감스럽죠. 왜냐하면 우리 송호창 의원은 시민운동 쪽에서 당에 결합하신 분이에요. 민주통합당이 그 창당을 할 때 내걸었었던 정치개혁, 정권교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자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당의 이름으로 유권자 심판을 받아서 당선이 되셨는데 결단은 혼자 하셔서 가신 것과 관련해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점도 있는 거죠. 궁금한 건 안철수 후보 캠프는 이렇게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김호기 교수의 말씀이 있고 금태섭 변호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금태섭, 내일은 김호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송호창 의원의 결합은 나는 단일화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직 후보의 말씀이나 선거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단일화는 뭐 나중 일이고 별 관심 없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낡은 구도 얘기한다, 낡은 뭐 정당 정치를 이제 와서 얘기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에게도 아프겠지만 본인도 많이 아프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단일화, 가교 역할 이것을 이제 제1의 그 자신의 이제 명분으로 삼으셨는데 캠프는 아직 그런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하셔서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도 많이 어려우심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별로 메시지 혼란은 없었습니다. 김호기 교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명이랄까 설명이 뒤따랐었고 진행자가 뭐 관심들이 많은데 하려면은 뭐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니까 뭐 하려면은 그래야 되겠죠 식의 답변이 된 것이고 송호창 전 공동선대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저도 봤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까지 민주당에 있다 오신 분 아닙니까? 당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그 요구에 대해서 나 그 출신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익을 담당하겠다. 그런 이제 뭐 충정의 발로 그리고 또 이제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캠프의 구성원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캠프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게 제일 많으신 분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러면 양당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무슨 감정적으로 좀 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섭섭함도 있으시고 그럴 것도 압니다만은 저희 이제 의원 한 명 없는 캠프에서 한 명 있는 캠프 됐으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원내 너그럽게 진출 네, 축하드립니다. 생각하실 줄 압니다. 뭐 괜히 이제 저희 뭐 후보나 아마 민주당도 그럴 것으로 아는데 괜히 이제 신경전 버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서 민주당하고 이제 안철수 캠프 사이가 조금 멀어지기를 또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새누리당 얘기. 아니 꼭 뭐 새누리당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점도 있으니까 저희 지지자들이나 각 이제 이 당과 이제 안철수 캠프, 진신 캠프의 구성원들이 그런 부분에 다 전략적으로 사고할 것 한 같아요. 말씀 하셔야 되겠네요. 글쎄 말이에요. 멀어지기를 바란다. 윤태근 팀장은 의원 한 명도 없던 정당이 한 명을 가지게 돼서 반갑다 하셨고, 우리 박용진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께서 아프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야말로 지금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 아닌가. 스틸 사진 한 컷으로 얘기하면은, 안철수 후보 국민적인 여망을 안고 지금 후보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여망이냐면은 기존의 잘못된 정치 관행, 낡은 정당 구조의 정치를 바꿔달라 하는 그 여망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안철수 후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오시고, 그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두 후보 사이에, 두 진영 사이에 같이 갈 수 있는 강한 골이 별로 없어 보여요. 딱 하나 보입니다. 박근혜 후보를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윤 팀장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 준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원내 진출 좀 그냥 축하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될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답습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예. 글쎄요, 뭐 일단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사이에 그 공통 분모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거 하나냐, 그 부분에서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 6개월 보여준 것들, 뭐 이제 오늘 또 새삼 얘기합니다만 얼마나 안보를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천안함으로 바다 뚫리고 연평도로 육지 뚫리고 이제 내무반도 뚫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보통 보수 정부 그러면 보수 정당 그러면 뭐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이제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방어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몰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은 안보도 못하고 경제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연장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네. 물론 그것을 그동안 보여왔던 지지부진한 정당들과 정치 세력들이 좀 쇄신하는 이런 과정에서 함께하기를 더욱 바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박근혜 후보를 이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선에서의 무슨 게임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지난 4년 6개월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4년 6개월의 연장이냐 아니면 이것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만일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두 세력 간의 무슨 그 어떤 정략적인 이런 무슨 흐름이 아니라 네.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이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이 있다고 봐야죠. 네, 지금 박용진 대변인 말씀하신 그 대목,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적 성격, 이걸 최근에 안철수 후보도 부쩍 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대선이라는 게 항상 두 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과 현 정권에 대한 이제 평가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현 정권 이야기는 제가 박용진 대변인한테 약간 이제 뭐 동의하는 지점인데 이번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미, 불산 이제 유출 사건에서 안철수 후보가 현장에서 이런 정부가 이제 무슨 소용이 있냐 좀 톤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에 이제 철조망을 북한군이 넘어와서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내무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순을 하겠다고 내무반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옆 내무반을 두드려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민생과 국방, 양대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국민들이 바라신 게 이거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하고 정치 쇄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치 쇄신과 정권 교체가 두 축이 이제 서로 이제 엮여진다는 거죠. 정치 쇄신에 통한 정권 교체. 또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정권 교체를 약간 앞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이제 연결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후보, 지금 박성규 공보위원께서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 대변을 하셨고 문화부 차관을 거쳐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후보께서 뭐 굳이 예전처럼 현 정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지 않겠다, 뭐 탈당 같은 거를 밀어내고 하지 않겠다. 저는 이제 그 자세는 훌륭하게 제가 그렇게 평가한다는 게 뭐 감히 평가라는 말 쓰기가 그런데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짐을 이제 같이 지겠다는 자세시니까 여기에 당당하게 맞서시면 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저희한테 왔다고 해서 이게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지금 국민들이 보는 정치의 현실은 불산 사태하고 군부대 사고 이걸로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원 한 명이 이제 뭐 오고 가신 거에 대한 비판의 지점은 있겠지만은 과연 이제 질과 양에서 어떤 걸 더 크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제가 좀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모두 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크게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좀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휴전선 155마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북한 군 한 사람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우리 군이 경계태세 잘못됐죠. 그거 뭐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안보 태세가 전부 잘못됐고 국방이 전혀 구멍이 뚫렸다고 얘기하는 일반화시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얘기를 당연히 하죠. 왜? 경계를 잡기 위해서.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한가요? 지금 우리 국민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안보의 위협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나요? 자, 불산사고 얘기를 하셨어요. 불산사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CCTV 봤어요. 봤더니 안전조작 잘못한 거예요. 그죠? 인부가
하나의 밸브를 열고 하나는 닫아놓고 해야 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열고 작업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인재 사고였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권의 문제를 연결시키는지 제가 궁금한 것도 하나 좀 제가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당연히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 하죠. 아주 뭐 부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와 지금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 양 진영입니다. 안철수 후보 어떻게 등장하셨죠? 정치 관행 바로 잡겠다고, 낡은 정치 관행.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오늘도 아마 그 논쟁이 좀 벌어진 걸로 압니다. 민주당이 단일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정당 후보론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부터 어떻게 좀 쇄신할 생각하고 나와라. 지금 단일화 얘기하기 전에 그것이 먼저가 되는데 그거 아니지 않나. 안철수 후보에 서 있는 지점은 명백합니다. 지금의 정치 구조, 정당 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일화라고 하면 정치적인 지향점이 같거나, 아니면은 정책의 방향이 같거나, 아니면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을 가지고 한 가지 목표로 나갈 수 있거나, 뭐 비슷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우리 박근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하고 반론 듣고 또 계속하죠. 저는 그 박성규 공보위원께서 조금 여권 전체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현실 인식이 좀 심각한 거를 좀 덜 심각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불산 사태 같은 경우에도요, 인부 한 명의 밸브 조작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구미시라든지 소방당국이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고, 그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물로 그냥 씻어내면은 이제 화학적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물로 소방차가 와서 다 씻어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대피해야 될지 안 대피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루는 피난을 갔다가 그 다음날은 들어왔습니다. 환경부 장관 열흘 만에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 사고가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는 어떻게든 날 수 있는데 시스템과 대처와 이런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짧게 이제 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뭐 구체적으로 오가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뭐 박근혜 후보하고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 후보 진영이 이제 공동의 테이블을 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네거티브 선거 과도한 거 하지 말자, 뭐 복지 문제라든지 공동의 집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 후보 아니면 새 후보의 이제 실무진들이 모여가지고 그 동의하는 지점을 처리를 하고 넘기자는 거죠. 그럼 앞으로 대선 기간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지점에서는 박근혜 후보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손을 못 잡을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도 3자 회동을 오늘인가 제안했었죠? 어저께인가요? 그 아까 이제 우리 박성규 공보위원 하신 말씀을 잠깐 제가 그러세요. 받아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뭐 한 명 넘어온 거 가지고 155만 중에 한 명 넘어온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국민들도 과연 그게 동의하실지는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이번에 넘어온 건 한 명이지만 이전에 그러면 천안한 그 많은 군함 중에 한 척 가라앉은 거 가지고 뭘 그럴 거냐고 얘기하시진 않을 것 같고요. 연평도의 포격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아마 동의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그 느슨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은 좀 문제일 것 같고, 지난 4년 6개월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진위계수가 양극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이전에 있었던가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OECD에서 최강의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1년에 무려 15,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숫자를 나누면 서울 한복판에 747기가 한 대씩 떨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거 별로 이렇게 심판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나라는 단일화나 혹은 정치적인 연대 연합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새누리당이 근거를 두고 있는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이회창 당시 후보가 조순 후보와 단일화도 했고요. 아예 그냥 합당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두 당이 그렇게 그 무슨 정책과 노선인과 이전의 정당의 역사가 비슷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 제도죠. 그리고 승자 단순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뭐 내각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선거제도가 좀 다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DJP 연대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 이런 방식들과 마찬가지로 이회창 조순의 단일화 합당 이런 방식들도 존재한 것을 지금 와서 대단히 이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일화 논의가 뜬금없다거나 그 근거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당연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두 세력이 두 후보가 하나의 세력과 하나의 후보로 만들어진다고 그런다면 거기에는 정책과 노선 그리고 비전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저는 우선되고 그를 바탕으로 한 단일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조국 교수가 제안한 단일화 뭐 3단계 방안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예. 잠깐만요. 그 조국 교수의 3단계 단일화 방안. 네. 그 이제 정치혁신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거기서 공통된 공약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세력 관계를 배려해서 한다 이런 거죠. 네. 동의한다 그랬는데 그 안철수 캠프에서도 동의합니까? 저희는 뭐 크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조국 교수가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야권의 이제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매진하겠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신 분이라는 건 알고 그 조국 교수의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구체화 된다면은 저희도 뭐 어떤 판단이 내려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논의한 상태는 아니다. 캠프 네. 차원에서는 이제 네. 그런 답변이시고 그건 마찬가지죠. 민주통합당도 뭐 캠프 차원에서 뭐 논의를 했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우리 박성규 홍보위원이 말씀하신 게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시거든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후보 단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좀 예. 저 반론 주시죠. 맞아요. 우리 박용진 대변인 얘기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이질적인 집단들끼리의 단일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야합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그 결과적으로 정치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랬던 경우도 많이 있죠. DJP 연합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 그렇죠? 뭐 가장 가까이 가보죠. 가장 가까이 가서 지난 4.11 총선 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는 또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또 이정희 이분들 대표되는 이분들이 단일화를 했었어요. 단일화 해가지고 선거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 만에 어떻게 됐나요? 이기기 위한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갈라졌다고 생각해요. 민주통합당도 이미 단일화 그걸 유효하지 못하다고 파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 나타난 폐해는 의석이 하나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불신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줬고 정치 혐오를 좀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요. 이질적인 집단이 합했을 때 목적 하나 가지고 합쳤을 때 나타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는 저는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것 한번 고쳐보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철수 후보는 거의 대표주자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새로 고쳐보자 하고 나왔는데 고쳐보자고 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일이 내가 고쳐보자고 해서 낡은 정치의 상징이라고 얘기해놨던 정치적인 한쪽과 내가 결합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얘기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네. 지금 우리는 박용진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 상식에 관한 얘기예요. 자, 얘기 좀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제가 다시 저희가 말한 적은 없죠. 다 아시지만 그리고 그런데 이 국민적인 요구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뭐 사실관계를 보자면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거기까지로 이제 접고 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참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민주당이 우선 정당으로서의 개혁을 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얘기가 될 때 단일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나와 있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낡은 정치, 안철수 후보가 보고 있는 현재 기성정치 구조가 낡았다고 한다면 여기하고는 사실은 어떤 극복의 대상이 손을 잡아야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라는 표현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만적인 일방사태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야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박용진 대변인 얘기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고 갈게요. 그래요. 철책 뚫린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의식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누구도 옳다고 얘기 안 해요. 철책 뚫린 거. 그러나
그 155마일 휴전선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수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대한민국 도로 곳곳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많이 나요.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도로의 여건도 있고 군데군데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극복해야 될 사안이지 그런 문제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는 사안이에요. 네.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제 오늘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NLL 문제가 있어요. 북방 한계선에 관련된 문제. 자,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 대변인 얘기한 천안함 사태도 사건도 일어났고 거기다가 1999년에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2002년에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이른바 국민의 정부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사건들에 NLL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현대 6.25 이후에 가장 치열했던 남북 간의 교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NLL 손상을 북한과 이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NLL은 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할 때 그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이기 때문에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바로 얘기 좀 해야 되고 제가 하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안보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선을 확 이제 넓히셔가지고요. 네, 박영진 대변인부터 말씀하시죠. 낡은 정치분이에요. 그 말씀하신 표현, 그 철책선에 그 한 명 넘어온 건 여러 교통사고가 벌어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박근혜 후보도 동의하실까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동의 안 하시나요? 아니죠. 이건 논리에 비약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 저 GOP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질문을 간단하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린 거예요. 네, 그러세요. 그 표현에 박근혜 후보는 동의하시겠느냐고요. 이 표현 자체에 부동의의 여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두 번째요. 두 번째 간단히 또 질문 드릴게요. 땅 따먹기 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셨어요? 2006년 11월 달에 하신 것이 기록이 있어요. 보셨어요? 기록이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셨냐고 여쭤봤어요. 기사를 봤죠. 그 기사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죠? 정문원. 글쎄요. 정문원 의원 아닌가요? 글쎄요가 아니라? 아닙니다. 아, 정문원 의원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봤어요? 그럼요. 대통령 기록 관리에 대한 법률을 아시죠? 알고 있죠. 1급 비밀로 되어 있으면 그건 이명박 대통령과 한 3-4명 정도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중에? 자,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자, 제가 뭐 요 부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싹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짚고 가죠. 단일화 관련해서 뭐 정치 불신, 정치 혐오, 이질적 집단 간의 야합 이것을 최대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지긋지긋하게 남아있는 건 아마 민정당, 그다음에 공화당, 민주당이 합당했던 3당 야합이죠. 예.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게 지금 새누리당이에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마치 그런 과거와 기억은 전혀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리고요. 이 되게 큰 문제가 오늘 다시 이제 정문원 의원의 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비밀 단독회담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불법적이고 음모적으로 뒷거래가 있었고 북에 무려 100조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100조를 퍼주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 영토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당시 공식 수행원 3인이 기자회견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줬어요. 양 정상이 만나서 비밀 단독회담할 시간은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정문원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이재정 장관이 얘기했던 양측 수반 간에 정상 간에 있었던 회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상회담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비밀 단독회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뭔가 음모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걸 뒤집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확인해서 얘기했다면서요. 그게 누굽니까? 현행 법규에 의하면 이거를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랑 스리랑카 정상이랑 얘기를 하든 우리나라랑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든 간에 양국 합의에 의해서 혹은 법률에 의해서 외교상 안보상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비공개하도록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정리하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좀 공개적으로 기회 하시는 드릴게요. 거죠? 예, 정리하고. 네. 누가 보고? 조금 전에 우리 박용진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는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폭로한 이 노무현 김정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고, 아까 박성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6년경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을 기사에서 봤다 이런 네,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셔서 아니 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그러면 정리하고. 아까 얘기하신 건 북에 무슨 퍼주기인 것처럼 얘기하셔서 그래서 NLL 관련해서 얘기하시면서 네. 북에 무슨 퍼주기라는 것처럼 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는 그걸 제가 그걸 다시 얘기하시는 한번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좀 듣고. 6월 16일, 2006년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계룡대 강연을 하면서 군 장성들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네. 협상할 필요도 있다.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지극히 맞는 말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 뭐 저희가 더 드릴 말씀 없어요. 아니, 자, 그게 그리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나라의 국론을 모아나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새누리당에서 2007년 정상회담 때 노무현, 김정일 지금 두 자, 정상 보세요. 간에 무슨 비밀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자, 잠시만요. 예. 새누리당이 지금 만들어 놓은 무슨 조사특위가 하려고 하는 게 계룡대 발언과 자, 관련된 보세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성국 사회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지금 혼동하고 계세요. 아니, 새누리당이 정문원 의원이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거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 다시 그러니까요. 자, 자, 다시 보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예, 예. 예, 먼저 쭉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비밀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올해 예. 계룡대에서 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2006년 10월 11일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자, 10월 17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뭐냐?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장수 장관 당시 얘기합니다. NLL은 끝까지 지켜야 할 해상 경계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해 11월에 노무현 대통령은 NLL은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게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내 땅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당시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들이에요. 다 보도된 내용이죠. 근데 왜 저보고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고, 어디서 들었냐고, 그 비밀 문서를 봤냐고 따지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관계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거고. 자, 잠깐만요. 박영진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 다시 정리할게요, 저도요. 지금 새누리당이 구성한 이른바 비밀 회담록 관련 국토 포기 이 표현이 들어가는 조사특위가 있어요. 아시죠? 압니다. 예. 그게 지금 계룡대 발언의 진실을 확인하자고 만든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정문원 의원이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양국 정상 간의 대화록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서 문제가 지금 시작된 거지. 계룡대 발언 문제가 아니라는 건 확인하시는 거죠? 박용진 대변인께서는 저희 아버지도 보시고 저도 그래요. 보시고. 예. 굉장히 좀 이게 논리 비약이 심하시군요. 제가 이 제가 묻는 NLL을 거예요? 자, 묻지 마세요. 우리 토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자, 제가 NLL 얘기한 거는 아까 박용진 대변인이 그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안보의 문제를 우리 휴전선 철책에 북한 병사가 넘어올 때까지 몰랐다. 모르는 이 안보의 구멍이 뻥 뚫린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안보관을 가지고 보수 얘기할 수 있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NLL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정문원 얘기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정문원 의원의 얘기는 그 다음에 어떤 해인지 아세요? 그저께가 무슨 날이냐면요. 좀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어떨까요? 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국민들 다 알아요. 하신 말씀을. 그저께가 느닷없이 무슨 정상회담 대화록 얘기를 하니까 문제죠. 네, 정상회담 대화록은 박 대변인이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문원 의원이 먼저 했어요. 두 분께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규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했던 발언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박영진 대변인은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또 새누리당이 무슨 특위 구성하고 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원래 주제대로 네. 좀 들어가. 사실은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 토론을 조금 시간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두 분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좀 밝혀졌으니까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낡은 정치 그랬어요. 낡은 정치가 관련해서 지금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제 뭐 민주당 국회의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낡은 정치 쇄신하겠다고 나왔죠.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무튼 5.16 쿠데타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혁명 공약을 발표해가지고 기존 정치인들의 이제 활동을 중지시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저희 이제 저희 후보가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죠. 새 정치를 추진하는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캠프의 공동본부장 3명의 면면을 보면 되게 흥미로우십니다. 첫 번째 이제 박선택 본부장이 처음에 있었죠. 그다음 김성식 본부장이 있고 그다음 이 송호창 본부장이 됐습니다. 박선택 본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참 촉망받는 이제 젊은 총아였었고 첫 번째 여성 대변인이었고 민주당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죠. 민주당의 한 큰 기둥이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전략가이고 사무총장도 지냈고 그 이제 말하자면 DJ 민주당 이 계열이 이제 대표하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시죠. 김성식 공동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한나라당의 또 한 축이 됐던 이제 조선 그 총재가 있었던 민주당 더 올라가면 이쪽으로 되는 그 세력 한나라당 새누리당 내에서 있는 이제 민주파, 개혁파, 쇄신파의 대표격이나 되는 인물입니다. 그건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양 인물 또 두 분 다 뭐 공통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김성식 의원 의정 활동 잘하기로 소문났던 분이고 박선택 의원 마찬가지고 송호창 의원은 시민사회 대표성이 있는 이런 민주당 의원 신분이었지만은 그 더 전에는 시민운동의 대표성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게 안철수의 진신 캠프입니다. 이분들이 정치 신인이 아닙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뭐 새 사람들만 완전히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자는 게 새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박선숙 전 의원이 그 캠프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 또 김성식 전 의원이 캠프에 합류한 것, 네. 이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새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송호창 의원 문제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예, 그런 이제 비판의 지점이 있다는 건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새 정치 하겠다는 사람이 구태 따라가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화합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박근혜 후보께서 한광호 그리고 그 자유선진당에 있었던 박선영 이런 분들 다 통합이다 해가지고 크게 이제 모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무성 의원이 선거 총괄하신다는데 4.12 총선 때 공천을 안 주셨거든요, 이분한테. 그 이제 공천 컨셉, 새롭게 나간 컨셉은 안 맞다고 해가지고 안 주셨습니다. 근데 7개월 만에 평가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우리 선거에 총책을 맡기겠다. 이렇게 통큰 행보를 하시면서 왜 저희 보고는 너희들은 아주 좁은 기준, 좁은 문에 다녀라. 이러시면은 좀 안 되죠. 아니죠. 우리가 자꾸 논의의 초점이 자꾸 이제 저희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거예요. 야, 보세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여러분들하고 손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안철수 후보의 등장의 지점은 국민이 현재 정치 구조에 대한 철저한 실망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망을 준 구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 입장에 서서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본인이 낡은 정치, 실망을 줬던 그 정치, 이 세력하고 같이 연결되려고 하는 이 지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일화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단일화는 뭐 저희가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그 낡은 정치에 대한 이 척결에 대한 기대를 대표하는 세력이 맞죠. 저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뭐 편차가 있습니다만 꽤 높은 편이죠. 보면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이제 야권 지지 세력이 꽤 있습니다. 또 호남에서는 이제 좀 지지율이 높은 것은 안철수 후보가 좀 전략적으로 볼 때 정권 교체를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는 분들. 그리고 또 한 축이 이제 흔히 말하기로 중도 무당파층, 정치 실망층이거든요. 그 두 축이 지금 결합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축을 포괄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 축에서 보시면 이 한 축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한 축에서 보면 나머지 한 축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철수 후보의 책무와 기대는 이 두 축을 포괄해서 진정한 이제 정치 혁신과 뭐 나아가서 정치 혁신과 정권 교체가 연동되는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규 공보위원께서는 한 면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박영진 대변인 가만히 계신데 예. 최근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뭐 직접 이렇게 마주 앉아서 토론한 건 아니지만 예. 뭐 정당 후보가 돼야 된다, 아니다, 무소속이 차라리 더 낫다, 뭐 이렇게 또 논쟁도 하고 또 민주통합당의 주요 지도자 이해찬 대표나 네네. 이런 분들도 이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자가 어떤 이 생각이십니까? 더 토론 안 하. 제가 먼저 조금 이야기할까요? 예, 당 차원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 아니 무단히 건지. 저희가 예. 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무소속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다.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어도 무소속이 좋다가 아니라 무소속이 차라리 더 잘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기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냐. 불리함이 있지만은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을 부정하고 새 정치라는 게 기존의 이제 시스템의 혁파 완전히 다 버리고 혁명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안철수 후보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처지가 좀 궁색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혁신의 핵심은 사실은 정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정치의 지극한 본능을 일깨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권력을 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자기 본능을 좀 이렇게 불사르게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대단히 이제 부실하다, 문제가 있다, 혁신 대상이다 받아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양당의 화두도 정치 쇄신이었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여러 면에서 특히나 이제 어제 발언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밀어붙이기. 왜냐하면 여당이 다수니까 의회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끌려당기. 왜냐하면 소수니까. 될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러느니 차라리 무소속이 협상하는 게 낫다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순진한 상황처럼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정당 정치를 시작하고 이제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 이래가 언젠가는 여소야대고 언젠가는 여대 야소였는데 그럼 그 사이가 다 엉망이었다는 거냐? 미국에서도 여소야대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 미국도 다 엉망이라는 거냐? 영국도 그래요. 프랑스도.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하면 정당 정치가 낡았다고 얘기하고 혁신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혁신할 자기 동력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고 당장 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해버리셨으니까 생기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저희도 무슨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무소속이라고 하는 어려운 처지를 자꾸 이렇게 부각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정치 쇄신의 가장 큰 것은 인재 영입, 새로운 인물을 앞에 세우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정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당 혁신과 정당 쇄신이 첫 번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제 일이 막 확전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무소속은 안 된다라고 그러네. 먼저 예.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윤태근 팀장 설명대로 이제 오늘 그런 이제 보완 설명을 한 걸로 봐서는 이 문제를 갖고 더 확전하고 그러니까 싶다. 오늘 후보 말씀도 네. 내가 정당 쇄신을 돕고 싶다, 혁신을 돕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후보 측만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논의 중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얘기도 잠깐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같이 짚어야 될 대목들이 있어서 이제 좀 새누리당 얘기 좀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었습니까? 중앙 선대위원장 인선한 거요? 예, 우선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좀 내홍으로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이게 수습이 잘 됐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인선안에 대해서 바깥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언론에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특별히 이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 이분 많이들 아시죠? 소아마비라는 이 신체적인 장애를 딛고 30년 법조 생활을 통해서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냈고
또 대단히 소신 있는 판결로 굉장히 좀 평가를 좀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3년에는 말이죠. 박정희 소장의 대통령 출마는 안 된다 하는 글을 송효찬 전 육군참모총장이 글을 씁니다. 그걸로 송효찬 육군참모총장이 구속이 돼요. 네. 구속 적부심의 심사를 바로 이분이 맡았었습니다. 구속 적부심에서 그 송효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석방을 하죠. 그래서 네. 굉장히 용기를 보여줬다는, 사법부의 용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분이고, 그리고 그 9월 24일이죠. 우리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국민 앞에 좀 새롭게 밝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5.16 유신, 인혁당 사건,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당 정치 발전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말로만 그러는 건지 정말로 생각을 그리 하는 건지 앞으로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김용준 전 대법관의 그 헌법재판소장의 발탁은 그 후속 조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제 김성주 그 여성 CEO죠. 세계적인 이분은 정말로 여성이 열심히 뛰지 않으면은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 여장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군대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분을 발탁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외였지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발탁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강조가 된 게 국민대통합위원회입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른바 진보 쪽에 있었던 많은 인사들 같이 포함을 많이 시켰고요. 많이 됐고, 그리고 각기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이제 특별히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약위원회라는 걸 뒀습니다. 공약위원회에서 공약위원회 제 위원장을 이제 박근혜 후보가 직접 맡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든 야든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박근혜 후보가 약속은 참 잘 지키는 분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대선 과정에서 내놓는 약속을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좀 천명한 그런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체 평가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면서도 다 하셨어요. 그 이제 그 다른 캠프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로 다른 경쟁 상대 캠프 인선에 대해서 크게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이제 그게 또 나름 미덕인데. 그래요. 그래서 잘 하시길 기대하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오늘 짚었던 건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그 경제민주화를 오늘 정치쇄신과 국민통합과 함께 같이 놓으셨어요. 이제 앞서서 인선 발표 전에 발언하시면서. 근데 이제 네 분의 공동선대위원장들 중에서 이제 두 분이 재벌가 출신이시고, 이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큰 기업들을 운영하시면서 경제민주화와 이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지. 그 재벌가 출신이 정몽준 위원장님하고 김성주 이 김성주 위원장도 자수성가형 CEO이기도 맞습니다만 출신은 가족은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뭐 비판적 코멘트를 하나 둔 거 하고, 박근혜 후보도 박근혜, 공약위원장도 박근혜, 국민대통합위원장도 박근혜, 게다가 선거총괄도 원조친 박근혜, 이제 김무성 전 의원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다 혼자 하시는 이런 좀 외로운 고군분투형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적 코멘트를 달아놓고 있습니다만, 잘 화합형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구성 과정에서 역시 박근혜다. 박근혜의 이제 정치적 파워 이런 게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안대희 위원장, 그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이죠. 안대희 위원장이 이제 한광욱 전 비서실장 중용하면은 난 나간다. 그리고 김종인 예측하면 정확하게 김종인 박사께서는 이제 이한구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으면은 난 못한다, 나간다. 뭐 어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안대희 위원장께서는 짐을 막 싸고 있는데 서병수 사무총장이 가서 이제 말려서 이제 뭐 주저앉으셨다라는 말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을 이 카테고리 안에 이제 아우르셨습니다. 그게 참 박근혜 대표의 카리스마가 아니면은, 박근혜 후보의 카리스마가 아니면은 참 보통의 이런 상식이라든지 정치적 관행을 보면 어려운데, 이제 끌어는 않으셨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좀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저는 아주 좀 유심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용진 대변인 얘기한 그
재벌 출신이 두 분이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저한테도 문자로 날아왔더군요. 그런 논평 자체가. 이렇게 대변인 논평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저한테 특별히 보내줍니다.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세 후보 모두 경제 문제와 민주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경제적인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좀 덜어주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건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지점에 우리 두 분도 가진 사람의 입장일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입니다. 그 경제민주화 관련돼 가지고는 조만간 그 모양을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추진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박영지 대변인 이제 한 두어 가지 가볍게 짚는다고 했지만 뭐 결국은 박근혜 후보 혼자 다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새누리당의 내용이 좀 사태가 좀 심각하게 보였거든요. 뭐 마주 오는 열차가 부딪혀서 누군가 한 사람은 낙마할 것처럼도 보였는데 그 박근혜 후보가 다 만나면서 다 수습을 해버리는 이런 겁니다. 일단 미봉적인 것인지 몰라도 일단 수습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이 역설적으로 역시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아까 윤태곤 팀장님의 논평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새누리당의 내홍 과정이나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의 특성이라 그럴까? 또는 위험성, 이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도 좀 보시는군요. 리더십의 위험성으로 보시는군요. 네, 그런 의견들이 뭐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뭐 네.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얘기들 가운데는 역시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생기는 것 같지는 않다. 대단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국민 통합이라는 거 정말로 쉽지 않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대희 위원장이 그분 들어오는 건 나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저는 그분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대희 위원장 미국 가려고 하던 자기 개인적인 스케줄을 접고 참여한 거예요. 왜? 깨끗한 정치 한번 해보자고 했던 박근혜 후보의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 들어왔는데 본인이 보니까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통합이라는 게 참 어렵다고 얘기한 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의 화해, 과거와의 악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지점에 서 있었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었건, 또는 어떤 활동을 했건 간에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 국민 대통합이고 그것이 전제가 돼야 쇄신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2단계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박근혜 후보도 후보로 선출되면서 가장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던 거예요. 두 분 사이가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일 때 얼마나 좀 껄끄러웠습니까? 굉장히 껄끄러웠죠. 그런 면에서 가셨던 것이고 한광욱 전 실장을 영입한 것도 한광욱 실장 개인이라기보다는 한광욱 실장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정부에 그 몸담았던 분들, 그 정부에서 일했던 그 과거의 그분들하고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나서서 이게 어느 순간에 수습됐다고 하는 표현도 맞을 수 있지만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는 그 통합과 쇄신의 그 두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큰 측면에서 안대희 위원장은 쇄신의 측면에 방점이 있어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던 것이고 강하게,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통합의 측면을 강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숙명적인 명제로서의 그 설명과 설득에 같이 이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한 인선안에서 그 네 분의 공동선대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1% 정도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무난하다 이렇게들 보지만 그간에 보여줘 왔던 그 이른바 김종인 대 이한구, 그다음에 안대희 대 한광옥의 이 대립각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광폭 행보를 보이시려고 해서 좌우를 다 취하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비판적으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만 그것도 아래 위로는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한구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이 왼쪽 날개가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엇박자로 날아가는 새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한구 원내대표는 모두가 다 아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시장경제주의자세요. 근데 이분과 김종인 그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정말 그 유럽에 가면 보수주의자들이 취하는 그런 정도의 경제 정책을 가져오려고 그래도 당의 입법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그걸 반발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정하게 서로의 호흡을 이제 조종하는 국면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봉합 수준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다시 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원내대표이고 강력한 자신의 그 경제정책 노선을 포기했다고 얘기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요. 대선 앞두고 한 60일 정도 좀 조용히 있지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일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또 이런 얘기에서 반복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조종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안대희와 한강욱의 이 대립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측근비리예요. 그러니까 뭐 홍사덕 그리고 현영이 송영선 황영철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 측근비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기된 신문상에 보도되고 있는 이 의혹들과 관련해서 그 박근혜 후보께서 명확하게 뭘 얘기하신 바도 없고 특히나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또한 침묵 모드시거나 두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과거의 경력, 뭐 비리 경력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제기되고 있는 측근들과 이제 친인척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두둔하고 침묵만 할 수 있느냐. 홍사덕 전 의원만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하셔서 그냥 방관자적 태도이면서 감싸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셨는데 어제 검찰에서 그 돈을 줬다고 밝힌 거 아닙니까? 그 줬다는 분이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하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에 이 측근들이 계속해서 비리에 연루됐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이때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미 정권도 잡기 전에 벌써 이래버리는데 그런 경우에 안대희 위원장이 아니라 안대희 위원장 할아버지가 있더라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조금 말씀 듣고 가야 되겠네요. 를 지적했던 거죠. 두 가지를 좀 답변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김종인 그 위원장과 그 이한구 원내대표 사이에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그 갈등 있습니다. 그 뭐 부인 못하죠. 굉장히 복잡했죠. 그만큼 이 과제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나 부자들 있는 사람들의 정당의 기반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등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쉽지 않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당무도 며칠씩 거부를 하고 대표가 나서서 몇 차례씩 중재도 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놓는 법안을 보시면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지레짐작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우리 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리, 돈 문제 이런 문제. 잠깐만요. 법안을 보면 알 거라고 했는데 언제 제출합니까? 아마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11월 중에는 제출을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선은 좀 보여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실 뭐 정당 내에서 돈 문제 또는 권력의 남용 문제 나오는 건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 없죠.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 없습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소문이라도 나면은 새누리당에서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사덕 의원도 박근혜 위원장의 측근 중에 측근, 핵심 중에 핵심이라 그러는데 바로 탈당했습니다. 현영이 이 문제가 됐던 이분들 제명했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생기면 송영선은 마찬가지입니다. 의혹의 소문만 나더라도 지금 아주 단호하게 이게 바로 저 박근혜 후보의 의지를 보이고 새누리당의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황영철 의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황영철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박용진 대변인의 얘기가 새누리당을 향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뭐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도 한번 같은 잣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의 문제, 검찰에서 여러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 한명숙 전 대표의 문제 확인됐습니다. 이름을 더 대라 그러면 더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다 무죄 받았는데요. 다시 양경숙이라고 하는 라디오 그 대표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예. 다 무혐의로 처리돼서 기소 내용에는 없는데요. 제가 그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 검찰의 수사 결과로 나타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분들 엄하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좀 억울한 거는요. 억울한 거는 막 잘라내고 탈당시키고 이런 새누리당은 여전히 감싸고 있는 당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민주당은 그렇게 문제가 제기돼도 그냥 가는데도 민주당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의 경쟁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잘못했다. 아니다, 네가 더 잘못했다. 안철수 후보나 저희는 이걸 좀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 정치의 관행은 다 이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만 깨끗해서 우리 혼자 가겠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같이 쇄신해서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기를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어쨌고 또 지금 그렇죠. 정당들 사이에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양당 모두. 그런 차원에서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이 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뭐 쿠데타식으로 다 척결이 아니라 있는 건 있는 거지만은 새로 좀 과거를 털고 새롭게 가자는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좀 경쟁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이고 박근혜 후보께서 이렇게 여러 당내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봐서는 그런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강욱 전 실장 같은 경우하고 안대희 위원장 간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문제가 있지만은 쇄신과 통합이라는 양축으로 새 출발을 하자는 게 박근혜 후보의 생각이실 거라고 저는 미뤄 짐작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그런 경쟁을 하자는 지금 거죠. 윤태근 실장님 팀장 말씀을 조금 보면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좀 포지티브 캠페인 경쟁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장은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할 때부터 주장했던 것 같고 그래서 3자 회동을 그날 제안했잖아요. 지금도 유예하고요. 예. 지금 문재인 후보도 만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우선 좀 후보끼리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거 합의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만나자는 얘기죠. 그럼 박근혜 후보도 원칙적으로는 뭐 못 만날 거 없다 이런 입장이죠? 예, 맞죠. 못 만날 것 없다죠. 못 만날 것 없다인데. 그럼 만나면 되겠네요.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이제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아니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무슨 이벤트처럼 돼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특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큰 마당에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뭐 어떻게 일이 진행되니까 이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쪽으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에게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것은 그 생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안을 내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하자면은 3자가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경제 민주화를 셋이 다 동의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냅니다. 그렇죠. 법안을 내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합니다. 협의합니다. 그 과정 거치면 실질적인 과정이 다 가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러기 전에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 대선 주자들이 만나가지고 머리를 맞댈 정도로 이것이 시급한 현안이냐? 경제민주화 시급한 현안이죠. 제 얘기가 이거 얘기는 경제민주화가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 당이 다 가는 거예요. 세 당이 다 가는 거예요. 아직 당은 아니니까. 그렇죠. 당은 미안합니다. 세 후보가 계속 당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세 후보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세 후보가 다 같이 가는데 그 문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세 분이 세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하시니까 아예 이 3자 회동 뭐 누군가가 좀 주선을 해야 되는 후보가 거니까. 제안을 한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후보가 만나기 어려우면은 이 실무 단위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 똑같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약간씩 다르죠. 이거는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당이 합의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리면은 저희 박수치고 조금 정책 제안 같은 것을 이런 건 좀 더 보태주셔서 해주십사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 더 우리가 조금 더
충돌이 있는 지점들만 가지고 경쟁을 하면은 더 국민들이 보실 때 선거가 깔끔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에 관한 법률 한 네. 2가지 정도는 우선 급한 것 11월 달 정기국회 중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그렇죠. 지금 송호창 의원이 있으니까 예. 제출해 주셔서 그 법안을 가지고 협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그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예. 아니 뭐 이게 지금 입법 과정만 잘 정리하면 되는 걸로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박성규 공보위원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무슨 이벤트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런 건데, 게다가 지금 대학생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 처음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던 내용을 듣고 기대에 부풀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졸업을 해버렸고요. 근데 그 뒤에 더 다른 대학생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오늘은 민주당 후보가 찾아가서 반값 등록금 꼭 실천하겠다고 그러고, 내일은 박근혜 후보가 찾아가서 꼭 실천하겠다고 그러고, 다시 실천하겠다고 그러는데 법안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답답한 거죠. 사실은 법안 제출과 논의 과정 이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가 처음 출마하시면서 이야기를 그 3자 회동을 얘기했던 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의 가치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그것은 뭐 문재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거를 그럼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거냐에서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다가 추석 연휴에 들어가 버리면서 위야무야 됐고, 이제 뭐 세 분이 한꺼번에 만날 자리는 곧 한 컷의 사진으로 나올 뭐 얘기는 많아요. 제가 많은데 후보들 일정을 보니까 네. 이제 두 후보끼리는 이렇게 겹쳐진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박, 문 후보 이렇게 겹쳐진 일정이 있었고, 안, 박 후보 겹쳐진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 이제 좀 큰 행사에는 또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한 게 관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악수하실 날은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 정리를 하면 예, 그 만난 김에 박 좀 더 공보위원 얘기하신 이야기하면 것처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법안이더라도 구체적인 문안에서는 좀 다르니까 조정 과정이 국회에서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거치면 될 것 같고, 하나의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화합하는 후보들의 모습은 아마 그런 이제 일정에서 주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의 뭐 일정과 이벤트로 만들고 준비할 것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 후보가 만날 기회들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괜히 이 특집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좀 제대로 된 포지티브 캠페인 경쟁으로 가기 위해서 새 후보가 약속하자, 국민 앞에 약속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자고 했던 예, 것이거든요. 애초 제안은 그랬는데, 예. 지금은 뭐 지금은 다 실무자가 달라졌습니까? 만날 수도 있고, 조금 뭐 범위를 좁힐 수도 있고, 뭐 늘릴 수도 있고, 이건 뭐 합의하는 바에 따라 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박용진 대변인이 잘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그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모양과 만나면 앞으로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엊그제 보니까는 우리 사진 뭐 도하신문에 났는데, 우리 박근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활짝 웃으면서 만나는 사진. 그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활짝 웃으면서 만나는 사진. 예. 또 두 분이 만나시는 사진. 그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분이 다 좋다 그러니까 예.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네, 제가 한 가지 아까 이제 예. 사회자께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좋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새 정치를 하시겠다는데, 이제는 어떻게를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무소속 대통령이 돼서 여야를 조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정말로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도 어렵습니다. 그거 말하기가. 아니요. 예. 저는 굉장히 쉬운데, 저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안을 제 기억에 88년부터 2002년까지인가 3,131건인가를 조사를 시켰다 그래요.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법안으로 돼서 시행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평균 35개월이 걸리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으로서 국회에 적지 않은 숫자의 의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이런데도
당신이 일을 하면서 워낙 막혔던 거예요. 그만큼 국회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설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은 쉽지만은 이런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이런 난관을 잘 할게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안철수 후보를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저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 그럴 거예요. 말은 참 좋은데 저걸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후보가 이제 청주교대 강연에서 대학생들한테 특강에서 이상론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서 이상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개혁하지도 못했다. 모든 개혁은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뜨겁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러면은 그 새 정치에 대한 여망이 실려있는 당선입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권이 그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을 처음부터 뒷다리 잡고 앞다리 잡고 나를 설득해봐라라고 이렇게 하고 나선다면은 그때야말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행태를 보인다면은 정말로 그 국민들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계속하세요. 예. 저로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두둔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이 부분에서는 약간 견해를 좀 달리해요. 지금 또 이제 되게 그 정치부 기자 출신이신데도 윤 팀장이 너무 순진하게 얘기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 국민의 정부 들어서가지고요. 김종필 총리 서리를 이제 인준해달라고 올렸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이 몇 달을 정말 10여 개월 끌었죠. 그러니까요. 네. 총리 인준을 출발도 하기 전에 그랬다고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세력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낙인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수 의석을 점하고 지금은 또 정권을 다시 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유권자들의 선택. 그 현실을 바꾸라는 게 안철수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신 게 뭐였느냐면 대통령 되면 임명직 10분의 1로 줄여서 임명하겠다.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그리고 그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내놓으셨어요. 저는 좀 실망스럽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공감했던 거, 모든 정치개혁의 출발은 정당 쇄신이고 정당 개혁으로 출발해야 된다. 공감하셨는데 어떤 정당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을 바꿔야 되는 무기인 정당의 그 지극한 본능, 이것을 일깨울 생각은 안 하고 지연 말단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 그걸 제일 실천 잘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검찰 권한이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권한을 그냥 스스로 내놓고 결국은 본인이 그거를 실패했다고 인정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게 편안한 결과로 다가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되면 개혁에 지극한 열망을 안고 당선되는데 그 열망의 10분의 9를 난 모르겠다고 내놓고 가는 것이 과연 정치 개혁이냐. 두 번째, 이미 10년 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 과연 그 정치 개혁이냐 아니냐. 그러면 기초의원들이 만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금권 비리라든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추태들이 나타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내천이나 등등을 통해서 다 권리는 행사하고 정당은 내가 추천한 거 아니니까 탈당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별로 책임 안 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시면요. 기초의회 의원들을 뽑는 정당들의 책임이 확실히 되면서 지금 의정부 시의회가 원구성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어디로 와서 항의를 해요?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가서 항의를 해요. 아마 공천이 없으면 원구성을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넘게 학계에서도 논쟁이고, 그렇죠. 현실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필드 정치의 논쟁인 것을 안철수 후보가 안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인 것처럼 너무 쉽게 얘기해 버리시는 것도 전 좀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이전이 어떻게 정치 개혁인지는 그거는 여전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순진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어떨 땐 또 정치적으로 노련하다 이야기도 듣는데 아니 저는
윤 팀장이 순진하다 그런 거예요. 네. 안철수 후보의 이번 정치 개혁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그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권한을 많이 내려놓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정치 개혁, 쇄신이라고 하면 양당들이 앞서서 내놓은 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겠다. 국회의원들이 워낙에 욕 많이 먹으니까 어쨌든 뭐 KTX를 타는데 그걸 뭐 줄이겠다 이런 식의 건데 안철수 후보가 한 건요. 국회 권한 강합니다. 남북관계 부분에서도 국회 동의를 얻겠고 또 감사원도 이제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 특별사면도 동의를 안 얻어도 되지만은 나는 굳이 얻겠다. 이거 헌법 개헌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회한테 더 권한을 많이 주겠다. 우리 권한을 나눠가지고 각지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순진하다고 비판하시면은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두 번째 청와대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박성규 대변인 이제 잘 아시고 저도 청와대 출입을 2번이나 해봤는데 75필지에 8만 평 정도입니다. 이게 처음에 옛날 경무대였죠. 그 1공화국 때는 점점 늘어납니다. 3공화국 때 이제 옆에는 청와대 말고 안가도 있고 연무대라고 해서 이제 청와대는 아니지만 거의 청와대 부속 건물이나 다름없는 이제 경호처 시설, 경찰 시설들이 해가지고 한 동이 다 청와대입니다. 이제 많이 열려가지고 이제 관광객들도 오가곤 하는데 거의 이제 구중궁궐이죠. 이건 공통적인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청와대 그림은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이야기를 하면은 영국이 대표적인데 다우닝가 10번지라고 하죠. 총리 공간이. 거기 앞에 보면은 배가 약간 나온 경찰 한 명이 문 옆에 서 있습니다. 또 이제 안 보이는 쪽에는 이제 경호 시설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뉴스가 하나 됐습니다. 조금 압축하실까요? 예. 우스갯소리로 이제 거기 고양이 한 마리가 이슈가 됐는데 저는 우리 청와대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어느 동네 가느냐는 중요치가 않고 그 안에서 내려오겠다는 거죠. 그 그래요. 이전이라는 게 전 정치 쇄신과 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제를 넓히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아서요. 지금 나온 얘기로 되게 좀 좁혀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시죠. 박용진 대변인께서 저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제 고백을 하면은 저 기자 생활 한 20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잘난 체 많이 했어요. 전쟁터도 5번씩 갔다 오고 현장 뛰고 내가 좀 뭘 좀 아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로 위험했던 일이구나 고백합니다. 그만큼 바깥에서 바라보는 일과 안에서 바라보는 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용진 대변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10분의 1로 축소시키겠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지극히 잘못된 판단에 갈 수 있는 이것도 또 다른 포퓰리즘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전국에 널리 인재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배치하는 것이 일이지.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인재 배출하는데 나는 내 손 떼고 한 10분의 1만 내가고 나머지는 당신들한테 남겨주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어차피 발을 딛고 살아요. 현실에. 그 현실 속에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요. 어떻게 실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일을 실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될 가능성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기대치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너무 높일 수 있어요. 그 10분의 1 관련으로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게 이제 설명 듣고 다시 기회 드릴게요. 청와대가 임명한 자리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청와대가 임명에 영향을 끼친 자리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가 정확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박성규 공보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청와대가 직접 임명한 자리가 있고 예컨대 공기업 사장이라든지 이렇게는 대통령 청와대가 이제 합니다. 근데 직영부 산하의 공기업이 있고 그 공기업 산하에 또 손자 공기업 같은 경우에 그 감사까지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힘을 쓰고 그런 사례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송영선 전 의원이 이제 돈 받으면서 녹취록에 보면은 청와대가 힘쓰는 자리가 5만 개인데 나는 차관 아니면 장관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준으로 보면은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리인데 청와대가 미쳐왔던 자리들을 손을 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대략 10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장관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있게 재량권을 주는 게 지금도 이게 맞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래 사실관계 그러니까 발언의 진위는 저렇다는 것이고요. 예, 그 아까 저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 대변인 하셔서 예. 제가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듣고 싶네요. 지금 저는 아까 박용진 대변인 얘기를 다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치 개혁의 하나의 상징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윤 팀장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 보다 면적이 훨씬 넓어지고 구중궁궐 같았고 뭐 얘기됐죠. 네. 그 많은 부분들이 희석된 거 아시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그렇죠. 예, 청와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유치원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노인들까지 청와대 공간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이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대통령이 조금 더 사람들 가까이에 나와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직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죠? 복합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비서동하고 얘기가 돼야지. 공하고 떨어진 문제라든지.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라 그럴까요? 청와대, 구중궁궐 이 용어 자체가 우선 부정적이잖아요. 그걸 갖다 이전한다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대통령의 자리도 문제가 마찬가지죠. 임명 자리도 아까 송영선 의원 얘기를 했는데 그분 얘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송영선 의원 잘못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안철수 후보라면 안철수 후보 캠프라면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 그건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럼요. 그리고 널리 인재를 찾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겠다. 맞습니다. 다만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현재도 보장되고 있는 제도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예, 예. 10분의 1을 줄이겠다예요. 그래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제 얘기로 들었는지 아니면 윤 팀장 얘기로 들었는지 제가 그렇게 확인해 설명을 주시면 돼요.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저한테는 권한을 설명을 주시- 했지만 예, 예. 아, 안철수 캠프에 무슨 안철수 말인지 캠프에 알겠습니다. 예, 그걸 그 국민이 설명이 좀 어떻게 더 필요- 받아들였는지 설명이 좀 더 바로 그 필요했다는 부분을 부분은 얘기하는 제가 거예요. 이제 납득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좀 제대로 좀 그러니까 이게 뭐 하실 이렇게 필요가 있겠어요. 뭐 앞으로. 1항, 2항, 3항 이렇게 예. 나가니까 확 다가가는데 예, 앞으로 좀 더 이 설명을 자리에서가 아니고. 기회가 있을 예. 겁니다. 네, 뭐 저의 경우는 이제 정치 개혁과 관련 좀 얘기를 이어가면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이 좀 원내 정당화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정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치가 잘못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을 좀 잡아야 되겠고 국회의원 특권 좀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세상에 면책 특권도 내려놓을까 말까지 고민을 할 정도까지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좋은 맞습니다. 조건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이야기한 게 저도 그거죠. 국회의원 아닙니다만 우리 셋 다 국회의원 아니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의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당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너무 선거 중심으로 팍팍팍 돌아가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당 이름 바꿔요. 선거 때마다 사람 바꿔요. 그리고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한 6개월쯤 있으면 지도부 퇴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대단히 짧은 무슨 단탐매매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투자의 전략적인 이런 걸 없이 그냥 단탐매매하는 방식으로 정치에서 금방금방 성과를 나올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스스로 한 몸으로 받고 있다고 본인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주변에 같이 일을 돕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뭘 보여줄래? 안철수 뭘 좀 보여줘봐. 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매이실 필요 없이 아까 우리 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정당 개혁이라는 게 핵심이다. 근데 정당을 안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나 안철수는 지극히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생각이 있고 이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정당을 만들 거고 이 당의 운영 시스템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당장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당장 내가 뭐 멋진 걸 한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 기능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정당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신 라디오 연설에서 이야기하신 정당 정치에 대한 이 방점에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토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정당이 교육 기능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들과 지역의 주민들과 만나는 통로 자체가 많이 봉쇄되어 있고
원내 정당화가 마치 정치개혁 핵심인 것처럼 했던 때가 있다. 근데 이거 잘못됐다. 지역위원회 다시 살려야 되고 당의 교육 기능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정당이 이러한 어떤 장기적인 자기 비전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 정당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은 의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예, 이제 맞는 시간이 말씀이고, 예, 이제 근데 제가 한마디만 조금 보태고 싶은 게, 이번 선거에 얽매이지 마라.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곡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쏟아붓고, 예. 모든 걸 심판을 받는 거죠. 아마 새 후보 진영이 마찬가지고, 이번 선거를 발판으로 해서 누가 당선되든지 더 나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예, 진짜 좀 크게 보고 가자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길게 봤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한 이제 10분이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포지티브 캠페인을 좀 제대로 하자고 이제 다들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이제 상대 후보가 2명씩이잖아요. 예. 좀 좋은 점. 참 이건 잘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말씀 좀 듣고 싶은데. 박성규 예, 홍보위원께서 먼저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저 점은 참 평가하고 싶다.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좋은 점 많이 있죠. 우선 안철수 후보 얘기하면은 저도 힐링 캠프 보면서 매력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나오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그걸 제가 먼저 본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녹화된 걸 가지고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고 봤더니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 놀랬어요. 놀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만 해도 대통령 선거 나온다는 생각을 못 했었고 그 모습은 우리 이웃으로서 우리의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이런 모습은 참 괜찮을 수 있는데 정치에다 갖다 놓으니까는 조금 좀 달라진 측면은 좀 있고 또 그때 봤던 모습들하고는 좀 다른 측면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네. 그리고 좀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제가 그 전부터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뿐 아닐 거예요. 굉장히 순수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책임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 후보까지 왔지만은 저분이 정치에서 본인이 발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제가 알고 있죠. 그리고 저것 또한 숙명으로 받아들인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측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일단 그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인들, 국민들이 대단히 이제 좀 매력 없어하는 측면. 이게 이제 나 잘난의 모습인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런 걸 막 내세우는데 세 분 다 일단 대단히 겸손 모드고 경청 모드세요. 그래요? 이게 아마 새로운 리더십의 전형으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당선되신 분들을 보면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시고 또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자기 주장 밀고 나가서 오히려 동티가 나는 면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대선 후보로 나서신 강력한 세 분은 내가 잘났어요 먼저 두지를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내공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20대 때부터 청와대에서 정치 수업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쉽지 않은 경험이고 또 본인이 해쳐온 이 현대사의 경랑에서 그걸 다 견뎌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쉽지 않은 내공이라고 보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무려 뭐 2번이나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처지에서 구원투수로 나서서 결국은 그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건 뭐 저는 누가 뭐래도 10개를 비판할 수 있어도 그 부분은 존중하고 대단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저는 이제 기자회견 때 가장 멋있게 봤어요. 출마 기자회견 할 때 다 내려놓겠다 내 거를. 저는 이제 그러면 정말 리더로서 좀 머뭇거릴 때는 상당히 싫어했어요. 이거 하든 저거 하든 빨리 하시든가 해야지. 지도자를 하겠다는 분이 결단이 저렇게 느려서야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결단할 때 그 결단은 그야말로 그냥 한 번에 다 잘라내는 듯한 거여서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능력, 뭐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능력 부분은. 예. 윤태근 씨죠. 예. 비슷한 생각입니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정치 구력 합친 것보다 몇 배시죠. 뭐 또 대를 이은 이제 정치 가문이냐. 박용진 저 대변인이 안 한 얘기를 좀 좋은 걸 딴 거 얘기가. 예. 그러니까 저는 특히 그 점에서 볼 때 박근혜 후보는 위기에 강하다, 버티는 힘.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뭐 안 좋아하실 때도 딱
하방 저지선을 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정치판을 이제 축구계로 축구판으로 비유하자면은 한국 정치계 이제 홍명보 수비 라인을 이렇게 견고하게 버티는 힘이 뭐 그런 부분이 아주 탁월한 제가 봤던 이제 많은 정치인들 중에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수비력 많은 이런 분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후보 인간적 매력이 엄청나신 분이죠. 저는 문재인 후보 양산집에도 가봤습니다. 이 추리닝이라고. 저보다 더 측근이시군요. 추리닝 이렇게 입고 내가 왜 이제 정치하기 싫어하는지 우리 집 와보니까 알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박하게 되게 이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도 얼마 요즘 인기 좋으시지 않습니까? 묵 이렇게 묻혀가지고 주시던데 그 인간적 매력이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정치 구력이 일천한데도 다른 후보들을 꺾고 경선 뭐 13연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국 그 힘은 문재인 후보의 인간의 그 진정성, 인간적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이 상대 후보 칭찬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칭찬을 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씩 이것만은 좀 고쳐라. 뭐 이런 주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윤 팀장께서 먼저 한번 이 두 후보한테. 아유, 제가 처음 하려니까 부담되는데. 저는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점을 뒤집으면은 조금 약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버티는 힘, 이제 수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정말로 강하신데 조금 이제 비전에 지금 이제 국민통합과 쇄신을 말씀하시는데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좀 액티브한 모습이랄까요? 좀 이제 끌고 나가는 힘, 뭐 새로운 깃발을 제시한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한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문재인 후보도 그 강점이 뒤집으면은 이제 약점인 거죠. 저는 안철수 후보가 9월 19일에 출마 기자회견 할 때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18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랑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게 저는 정치인으로 살겠습니다. 였거든요. 돌아가지 않는다. 그 뒤에 이제 다리를 불태웠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연 뭐 이번 선거 이후에도 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의 쫙 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 당선되시면은 말할 것도 없는데 뭐 만일의 경우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좀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시면은 아마 지지자들이 더 책임성 있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고 보니까 별로 두 후보가 별로 단점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지적하니까요. 굳이 짚자면 예.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국민들이 놀란 부분이 있죠. 왜 저렇게 버틸까? 주위의 측근들이 다 이렇게 털고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어디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일에 박근혜 후보가 후보로 결정나고 나서 그 다음날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때 과거사 문제를 털어버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내가 평생 갚아가면서 살겠다고 얘기했더라면 이거 할 게 없었을 텐데 근데 후보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그 부분이 터진 거죠. 근데 그 터지고 나서도 주변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런 선택과 결정할 때 있어서는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외롭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는 나중에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도 상당히 주변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워낙 본인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때 받아들였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경험해봐라 라고 했던 김종인 위원장의 조언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총선에 출마하라는 얘기였던 걸로 제가 아는데 총선에 출마해서 아주 치열한 걸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입법 절차 과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 단순한 게 왜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봐야죠. 그런 경험과 과정을 좀 겪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 이제 이 박성규 공보위원께 시간 드리겠는데 좀 짧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예. 그래요. 그럼 제가 하지 말을까요? 뭐 안철수 후보 다른 얘기를 드리면 경험의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인의 입장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공인의 입장에 서시는 겁니다. 그럼 공인의 입장에 설 때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그걸 정말 어떻게 구현해내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 필요가 있어요. 너무 뒤처집니다. 지금 이제 선거 60일 채 안 남았는데 네. 아직도 정책이 뭔지 안 나와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치 발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정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예, 그리고 예. 문재인 후보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속상함을 많이 줬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기도 하다, 이런 평가도 하잖아요. 지금의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이제까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한 사과하고 과거 문제에 있어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참여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처절하게 평가하고 좀 되돌아보는 모습도 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안 하실 예. 것처럼 그러시더니 그냥 계속 그러게요. 예, 이게 뭐 오늘은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예. 예, 오늘 제가 토론 진행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새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예, 서로 진정성 있는 충고도 하시고 또 아까 칭찬하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칭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점들이 앞으로 새 후보가 이번 대선을 치러가면서도 정말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이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경쟁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어떤 선거 풍토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까지 연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분 좋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예, OBS 생방송 고성국에 토론합시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